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세제 개편 발언을 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상속세 관련해서는 상속세율을 약 30% 내외까지 인하해 OECD 평균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진단을 했었는데요. 모두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들입니다. 해당 발언으로 7월 중 정부가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나라 살림이 수십조 적자인 상황에서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관련된 세제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평론가 이인철 참전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 나누는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시민분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세제 관련 내용입니다. 시민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종부세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도입한 세제고, 그리고 상당 기간 유지되어 왔던 거니까. 근데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를 봐도 이렇게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산의 매각이나 그 유산 상속이나 증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경제 흐름이 많이 좀 위축되는 그런 측면도 크잖아요. 중소기업들 중에서 여러 업체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이제 업체를 뭐 가족 기업의 경우 물려받지 못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상속세 부담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데 일부 동감하긴 하지만 지금 세수 펑크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국가라든지 뭐 은행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기존 상속세 정도는 아니더라도 차등 적용할 필요는 있지 않나. 금투세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만 도 주가가 안 좋고 투자 심리 더 위축시킬 거고, 전체적으로 크게 하시는 분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 시장 자체가 망가질 거기 때문에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은 기회조차가 사라지는 거겠죠. 종부세 완화를 해주고 진짜 돈 있는 사람 0.1% 그쪽에다가 과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1가구 1주택은 좀 봐주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런 건 좀 봐주고, 자산, 주식이라든가 예금, 그런데 현찰로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슈퍼리치 0.1%? 그 사람들한테 좀 걷는 게 낫죠. 금투세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시민들은 찬성도 있고 또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관련해서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먼저 이 소장님, 대통령실에서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하겠다는 입장인데 간략하게 좀 알기 쉽게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이 됐습니다. 목적은 당시에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투기를 좀 차단하고 부동산 부자들한테 세금 더 많이 걷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고요. 각종 이제 이 부동산 관련 세제, 공시가격이라든가 또 종부세율이 한꺼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금 2002년에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한테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라는 비난이 거세게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종부세 폐지를 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성태훈 정책실장이 지금 뭐 종부세는 이제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고려해서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종부세 폐지를 대통령실이 이렇게 내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서도 나왔지만 종부세가 과연 주택 가격에 좀 안정 효과가 있었냐 네. 이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렇게 이제 세액 부담을 맡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한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 이제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 집 한 채 갖고 있는 고가 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게 이 주택 가격이 이제 낮은 이제 다주택자, 낮은 여러 채 이제 소액이지만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종부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좀 차별화해서 초고가 한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주택 총합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총합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좀 재산세로 통합해서 관리하자라고 이제 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이제 상속세율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감세 기조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기능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조정 기능이 있느냐 또는 자칫 이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는 이게 워낙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산층에게까지 확산되는 거 아니냐. 김우철 교수께서는 이 개편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모두 큰 폭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체로 정책실장이나 대통령실의 생각은 그간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문제로 지적한 것들 또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들과 거의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이미 22년 시행령이나 행정상의 조치 또 23년부터 이루어진 이제 법률 개편 등으로 인해서 23년의 종부세 세수 주택분 같은 경우 20년과 거의 같습니다. 1.5조.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공약은 두 가지였는데요. 20년 세 부담으로 돌아가겠다. 네.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화된 여러 차례의 종부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종부세를 폐지해서 재산세 후통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것들인데 이번에 그리고 2020년 세금으로 돌아가겠다. 네, 20년 세금 세 부담으로 경감하겠다는 조치는 이제 사실상 충족이 됐고요. 네. 지난해 그 종부세 결과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공정가액 비율을 95에서 60%로 떨어뜨린 거라도 이거 시행령상의 조치니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 심의사항이 아니죠. 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정하죠. 공시가격은. 23년의 경우 그게 18%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물론 주택가격 하락과 관련이 있는데 세부담이 합리적 조정이라는 성격이 더 강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법률 개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체제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아니에요. 종부세 7단계 세율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물론 세율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기준 공제가 많이 이제 상향은 됐죠. 그러나 세율이나 이런 세율 체계의 근간은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정권이 바뀌어서 자산 양극화나 이런 뭐 투기 방지를 강조하게 되면 다시 또 얼마든지 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최종적인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제 자체를 살펴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봐서 거기에 대한
여당 또는 야당 또는 이제 대통령실의 응답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상속세도 저희들이 2000년부터 24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예. 대단히 예외적이고 또 유례 없이 아주 독특한 구조의 상속세 부담을 유지하면서 또 세부담은 최고 상위권에 와 있거든요. 최고 수준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이제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큰 폭의 개편을 통해서 세부담 최고세율도 인하를 하고 예. 또 다른 부수적인 추가 조치도 이루어질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정부는 네.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아마 종부세는 어느 정도 모습을 나타낼 것 같고요. 상속세는 사실은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과연 세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내용에 담길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상속세는 잠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김 교수님 그러면은 7월에 당길 정부 방향은 종부세 폐지를 이야기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폐지 얘기는 아직 일단 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1주택자를 과세 대상에 제외한다는 거였고요. 1주택자는 투기자도 아니고 또 높은 자산가 계층도 아니니까 이제 그동안에 무리가 됐던 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1주택자 제외한다는 말만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종부세를 이제 폐지하는 게 희망하는 상황이긴 하나 아마 이번 세법 개정안의 맥시멈은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나 1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유주택 가액이 아주 초고가인 경우에만. 네. 그래서 지금은 12억입니다. 1주택자. 근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상당한 수준으로 아마 상향하는 조치가 좀 담길 수 있을 공시지가 기준으로요. 예, 네. 담길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 이제 정부는 조금 더 신중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만 폐지하는 게 담길 수도 있고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폐지면 이제 법적인 차원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김인정 교수께서는 정부의 이 성태윤 정책실장이 발표한 언급한 방송에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총평이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부적인 이제 쟁점별로 저도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강론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상속세 공제 금액을 좀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최고 이제 명목세율 지금 현재 50%인데 그거를 30%로 대폭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또 줄인다든지 아니면 또 종부세 자체를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체계를 크게 흔드는 등의 이런 개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기능 차원에서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종부세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부터가 가장 클 텐데요. 일단 종부세 폐지 또 현행대로 유지 관련해서는 이 부동산 가격의 조정 능력 이 부분을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우철 교수부터요. 저희가 주택 시장이 아주 주택들이 동질적이고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보유세 과세가 주택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다시피 서울 지역은 인구가 매우 밀집하고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유세 과세는 주택 보유자들의 독점적인 지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초과 수요가 있고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전가 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방향으로 많이 갈 수가 있고 미래 수익이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항상 보장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이 초과 수요의 힘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과세가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수도권 특히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는 많은 초과 수요가 집중이 되는 곳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뭘 잘 알고 있고요. 대신 비수도권 지역 여기에서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값의 불평등한 구조를 더 확대시키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런 어떤 원하지 않는 효과로 연결이 된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유세 개편에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나치게 과거에 거래세가 높았고 지금도 높습니다. 네. 보유세가 매우 낮았죠. 주택 보유자가 내는 재산세가 자동차 보유자보다 작다. 여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보유세 정상화 얘기가 나왔고 그게 근데 너무 한쪽 기능, 주택 가격 조정 기능이나 투기 방지 기능이 강조되고 또 이런 부유세적 성격이 가미되면서 너무 세부담이 아주 소수의 일부에게 과중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몇 차례 반복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네.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그거는 뭐냐면 지역 공공재 공공서비스에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근데 이분들이 지역 공공재 공공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재원을 분담하는 거다. 그러면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에 비례해서 그 비용을 분담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분은 빠지고 아주 상위권 일부에만 그 비용을 다 전가시키겠다. 이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세금으로 어떤 이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이 어떤 현실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그런 어떤 정책적 목적을 100% 달성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것,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학 언론 수업 들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나오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제 그렇더라도 이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대해서는 크진 않지만 일부 기여를 한 것도 있다라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이제 집값의 안정, 집값 투기를 억제 이런 것들은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어떤 정책, 집값, 집의 어떤 공급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가가야 될 문제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뭔가 하면 이 종부세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만으로 탄생한 세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짚고 싶습니다. 우리 종부세법 제1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예.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목적이 두 가지인 거죠.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면 집값 안정이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 어떤 세부담의 공평, 형평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부담의 공평, 형평성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건가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한 가지 세목, 그러니까 세금의 종목만 바라보서는 안 되고 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사실 이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부세가 사실 보유세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떤 재산을 보유하는데 내는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득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조금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 비중 같은 경우에 좀 보자면 GDP 대비 우리 OECD 비중이 OECD 대비해서 우리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득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개인들이 납부하는 세금비 부담이 작다라는 거죠. 잠깐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6.1%입니다. GDP 대비. 근데 OECD 평균이 8.3%입니다. 낮죠. 제일 높은 데가 어딘가 하면 덴마크입니다. 25%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발생을 했을 때 내는 세수가 좀 줄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예를 들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속세라든지 아니면 재산 보유에 대해서 세수를 좀 걷어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종부세라는 것을 집값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우리가 정책적인 효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세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두 분 말씀에서 나왔는데 이 소장님 이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간다라고 하는 건 실제 통계로 잡히거나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추측을 하는 거죠.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분명히 이제 다주택자이면서 여러 가지 고가의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일 텐데 이게 종부세를 올리면 임대를 오른다.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걸 수치화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제 종부세 대상이 다주택자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민간 임대 사업자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 임대가 받쳐주지 못한 걸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 사업에서 충분히 이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온전히 자기 돈으로
집을 다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분명히 레버리지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를 통해서 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금이 오르죠. 금리가 오르죠. 이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수 두 가지 세수를 구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앞서서 인터뷰에서도 종부세에 대해서는 다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개편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상속세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네.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종부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면 7월과 9월에 내는 건 재산세입니다. 근데 집부자들은 12월에 한 번 더 내요. 종부세라는 미명하에. 그게 20년 됐어요. 2005년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당시에 뭐 버블세븐 뭐 굉장히 막 그 강남을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폭등이었죠. 맞습니다. 네. 각종 그 굉장히 뭐라 이렇게 세금과의 전쟁,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당시였기 때문에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라고 예.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지금 종부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7월 9월에 내는 재산 내가 서울에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재산을 내기 때문에 서울시가 수납을 합니다. 예. 근데 종부세는 국세예요. 국가가 100% 걷어들여서 이거를 지방교부세로 나눠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지방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세금이 약간 달라요. 알겠습니다. 예. 논의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종부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상속세를 이야기할 텐데 방금 전에도 먼저 기회를 드리고 교수님하러 갈게요. 그러니까 김현덕 교수께서 아까 이제 종부세의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재산세로 통일을 하면 될 텐데 종부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야. 더군다나 이제 100만 명까지 늘어났다면 과연 부동산 가격 조정 기능이 있는 건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이게 논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중과세라는 부분은 사실 뭐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중과세 뭐 금지 원칙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것은 뭐 그런 원칙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이중과세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 세금 2번 내는 거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이 사례를 한번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하면 근본이 없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일반 담배에 세금이 뭐가 붙는가 하면 개별 소비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부담금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이야기하면 사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넓게 보자면 우리가 뭐 저도 이제 학교에 이제 고용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이제 일하시고 돈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뭘 부담하는가 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득을 우리가 세금 한번 내는데 다시 어떤 물건을 사거나 재화를 소비를 할 때 또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또 거기서 남긴 돈을 가지고 우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또 보유세를 내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중과세가 아니라 삼중과세, 사중과세, 즉 다시 말하면 중복과세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 체계라는 것은 소득이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어떤 담세력,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그 보완하는 체제로서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재산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문제만으로 뭐 재산세와 종부세의 어떤 적정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 예, 김현덕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께서는 뭐 보완적 의미를 강조하셨는데 네, 교수님, 저희 연구자들이 종부세 문제로 이중과세를 뭐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종부세분에서 지방세, 재산세분은 이제 조정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이중과세 문제는 아마 이번 헌재에서도 기각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종부세 제도의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은 보유세 정상화가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이 제도의 큰 취지였거든요. 근데 보유세 정상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유세 정상화는 그럼 뭘까요?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정한 세부담을 지는 거다. 이게 제일 큰 취지였어요. 네. 근데 지방세인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모든 분이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세부담이 여전히 낮아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 1%에서 이제 5%까지 늘어났지만 5% 정도가 내는 종부세는 아주 세운이 협소하고 상위 계층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담을 높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높은 세부담을 진다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세원은 재산세에 비하면 세수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 거의 절반 육박합니다. 근데 집이 있는 분이 꽤 돼요. 근데 그분 중에 거의 5%만 종부세라는 형태로 높은 세부담을 질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매우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담의 격차를 이렇게 양극화시키고 또 국세 지방세로 종부세는 국세죠. 재산세는 지방세죠. 이렇게 이원화하는 구조. 이거 대단히 왜곡되고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세운이 넓은 재산세는 너무 낮게 가고 있고 네. 세운 아주 좁은 종부세만 높여서 보유세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게 저희 생각이 그래서 종부세 부담은 낮추거나 없애면서 재산세로 흡수를 해서 재산세의 평균적인 세 부담을 높이는 게 그게 세수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 자산의 이제 보유와 이걸 중심으로 세 부담의 형평성도 기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전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 중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몇 %인가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7.44%입니다. 약간 오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국세 예. 통계를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7.44%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실제로 내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 10%가 안 되네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것도 이제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과 통계상 전체 평균을 낸 것은 다르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체감 정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어떤 세제 정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청취자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 개인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이 얼마인가 하면 1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만 공 8만 8,762원이에요. 종부세가요. 그러니까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내는 종부세가 평균을 내보면 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적용 안 받고 일반 뭐 예를 들어서 한 채에서 두 채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104만 2,584원입니다. 약간 더 낮은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가서 그래서 종부세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생각보다 세액이 크지 않다. 물론 아주 비싼 집을 가지고 고가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다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조세 저항이라는 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낼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걸 인정은 합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전체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뉴욕주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38만 달러 같은 가지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하면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주택에 이제 프로퍼티 텍스라는 게 지금 붙는데 뭐 종부세는 아니고 재산세가 되겠죠.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13,000불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리어털닷컴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보면 미국의 모든 매물 나와 있는 것에 현재 시세, 감정가액 그리고 이제 매년 부담하는 세금 이런 것들 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주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아주 이제 좀 시골 같은 깡총 같은 데는 약간 세금이 낮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뉴욕주 같은 경우 뉴욕시티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비싼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초 강남 지역이 아닙니다. 네. 재산세가 높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웨스턴 워싱턴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한 주택 가격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내는 지금 프로퍼티 텍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그 부담이 크다. 특히 또 이 보유세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 유동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세수를 징수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보유세의 정도가 과연 큰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수치로서 볼 필요가 제가 있다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정정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100만 원이 이제 매우 낮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보다 매우 높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 세율은 미국보다도 더 높아요. 지금 5% 아닙니까, 그죠? 최고 세율이 5%의 세율 국가 거의 없습니다. 그 재산세.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프로퍼티 텍스 높죠. 재산세예요. 지방세, 재산세예요. 물론 그 나라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재산세가 너무 낮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종부세가 낮은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재산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문제가 여전히 20몇 년 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 그 누진성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저는 강조시켜드리고 싶고 재산세에서 누진성은 조세형평성과는 다른 거다. 재산세 보유세에서 조세형평성은 사실은 비례세율, 편익과세 원칙에 의한 단일 비례세율이 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놈이다.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득세의 낮은 세 부담은 맞습니다. 근데 그건 왜 낮으냐면 뭐 1억 이상, 3억 이상 이분들의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중간이나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 쪽 우리가 말하는 4, 5천, 6, 7천 요 분들의 세 부담이 다른 나라의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네. 근데 그 낮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게 과연 이 종부세 방식이 과연 적절한 세수 보완 방식이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까지 논의하고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이야기를 하고 2부에서 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이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이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상속세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종부세든 재산세는 당장 집을 가지신 분들이 상황 발생이 일어나는데 상속세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죠. 앞서서 잠깐만 얘기를 좀 더 첨가하고 얘기 넘어갈게요. 일단은 앞서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보유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 굉장히 공감하고요. 점진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간과한 게 있어요. 취득세는 너무 높습니다. 거래세, 취등록세, 주택 세채 가입하게 되면 주택가액이 12% 세를 매긴 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세제가. 우리는 국민들 대다수가 민감한 세수는 굉장히 낮게. 면세 근로자들 6, 7천만 원짜리 연봉이면서도 면세 근로자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세율을 못 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명, 야 너는 집부자라는 이유로 거의 종부세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이 낙인 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산세율을 앞서 통합하되 정말로 다주택자이면서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은 이 지금 재산세율 그걸 가피 구간을 현실화하면서 좀 더 높이면 되는 문제였고요. 네. 상속세의 경우에는 지금 기업 3번 상속하면 소멸된다. 국유화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이에요. 개인도 앞서서는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 원이니까 실거래 가격 17, 8억 이상 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한 시가 한 15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네. 상속세 얼마나 낼까요? 2억 4천만 원 냅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지금 한 거의 20년째 30억 원 이상이면 50% 세율에 대주주는 20% 할증됩니다. 최고 60%네요. 네. 이게 OECD 평균, OECD 38개 국가 가운데 15개 국가 상속세가 아예 없고요. 19개 국가의 평균이 26%입니다. 전체를 합치면 13%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성태훈 실장이 얘기했던 평균 수준으로 낮추다라는 게 1차 목표인 것 같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유산세를 걷고 있는데 이걸 유산 취득세라든가 자본 이득세로 걷자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 대기업 중에 우리가 이제 거의 10조가 넘지 않던 상속세가 갑자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12조 원 넘으면서 12조, 20조 원까지 올랐어요. 물론 뭐 넥슨이라는 이 회사도 있긴 합니다만 예. 그걸 제외하게 되면 이 소중견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기업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지분을 매각해야만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삼성조차도.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경영권 넘어간 사례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중견 기업인 한샘과
또 락앤락 그리고 유니더스, 37이라는 업체 중견 기업들은 이제 상속세 내다 보니 해외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국가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간 사례가 나타나다 보니 사실은 중소 중견 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80% 90%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의 경쟁력을 좀 떨어뜨린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김현동 교수께서는 상속세 관련해서는 정부가 30% 정도까지로 인하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공감의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속세 개편 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정작 제가 30% 공감은 아니고요. 공감은 아니시고요. 저소득층에 대해 중산층에 대한 좀 공제 금액을 올리는 거는 공감이고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슈퍼리치에 대한 그러니까 세율을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잠깐 이제 상속세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이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좀 줄이는 가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이제 슈퍼리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연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산층에 대해서 이제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상속세라는 것이 고소득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왔었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망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상속세를 이제 납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한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0.73%였어요. 그러다가 한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그 비율이 2.0%대에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최근에 한 4년 정도 들어서 한 4개년 정도부터 그 비율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20년 같은 경우는 2.9고요. 그다음 2021년 3.7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22년도인데 4.53%입니다.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계속 바뀌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비율들이 급증을 했느냐?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집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집값이 급등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속세가 과세되는 대상 자산 중에서 보면 부동산이 약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이 상속세 부담 이 비율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중산층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집 한 채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정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수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23년도 우리가 상속세 그다음에 이제 증여세 보통 이제 증여세랑 같이 묶어서 보통 그렇게 보는데 네. 그 상속 증여세로 거둬들인 세수가 지금 14조 6천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총 국세 우리나라 국세로 거둬들이는 거에서 비중 차지하는 게 4.2%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세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가 56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올해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올해 거둬야 될 전체 세수 알겠습니다. 중에서 그걸 봤을 때는 보면 34.2%입니다. 근데 작년이 나빴다는 작년이 38.9%입니다. 네. 세수 올해가 되게 안 좋다라는 거죠. 세수 부담 때문에라도 좀 신중해야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김은철 교수께서는 예, 큰 폭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 뭐 당연히 신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뭐 동의하고요. 그러나 상속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많이 이렇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최근에 알면서 너무 놀라시는데 매우 기괴하고 독특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부담 조금 시간이 없긴 한데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네. 상속세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세부담이 네. 일단 50% 최고 세율은 일본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데 거기에 기업 대주주 오너 같으면 이제 60%까지 가는 세계 최고죠. 이게 보통 OECD가 말씀하는 것처럼 27, 8%이기 때문에 평균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높은 세부담을 갖고 있느냐. 특히 한국 사람은 우리 민족은 자녀에 대한 상속 동기가 그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아실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자녀에게 집 한 채 정도는 남겨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정이 있거든요. 그게 부당한 부의세습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데 지금 제도는 반대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은 유산세 방식. 이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회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매기는데 받은 금액에 매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상속한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그걸 자녀들이 논아서 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재산을 적게 가진 저 자녀는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심지어 재산을 많이 받은 이를테면 장자가 사업에 망해서 세금을 못 냈다. 그러면 막내가 거의 안 받았는데 상속을 세금을 다 연대 납부해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그렇습니까? 없는 일이죠. 그래서 네. 유산세 방식은 영국, 미국만 현재 갖고 있고 OECD에서 이미 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독특하고 평생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형성한 분과 그리고 상속하는 것과 부동산으로 기업을 이끌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치를 창출한 사업용 자산으로 상속을 하는 것과 세금 부담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더 할증과세하는 예. 이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독특하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제도가 그런데 네. 우리 마지막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진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20년 전의 말씀이시죠? 2024년 전인데 이때 과세 인원이 1,5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IMF 직후였고 그 혼란 속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고 사실상 큰 논의나 사회적인 어떤 큰 논란 없이 그냥 조용히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높은 세율과 과표 구간이 고정이 되면서 중산층 과세가 된 점 그리고 기업 승계에 있어서 이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 근데 우리가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기업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상속세 부분 조금 복잡해서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들어보고 조금 더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관련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 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5391님, 상속세 완화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번에 세법 개정에 다른 소리 하면 다음 대선 땐 어림없습니다. 단 50억 넘는 사람들은 좀 걷고요. 일반인들은 상속세 완화가 답입니다. 3280님, 미국은 상속세를 우리처럼 많이 걷나요? 궁금합니다. 7809님, 집 한 채 있는 게 죄인가요? 집값 국민들이 올렸습니까? 정부서 돈 풀고 금리는 낮고 그때 미친 듯이 오른 거 아닌가요? 집 하나 있는 게 죄인처럼 찍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6031님, 대통령실은 왜 부자 감세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정작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고민이 미흡해 불만이에요. 고가주택 보유자가 좀 더 세금을 부담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4301님, 집값 25평에 10억, 11억 하는 게 정상인가요? 종부세가 탄생한 의미, 그 상징성도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비싼 집값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걸로 보여 씁쓸합니다. 8791님, 종부세의 시작인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 중 종부세 폐지나 완화 말하는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초고가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역 구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봉우님, 세금을 많이 내는 걸 명예롭게 여기게 해줘야죠. 마치 징벌적으로 느끼게 하니 누군들 내고 싶겠습니까? 커피는 바닐라 라떼님, 세금 가져가서 제대로 쓰고 있는 건 맞나요? 국가 채무가 수십조 원이라니 이렇게 가져간 세금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 건지 그것도 걱정됩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는데 억울해하지만은 않을 듯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인철 참전경제연구소 소장,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세 분과 관련된 세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된 게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있는 것이고 세무사가 있는 것이고. 자, 이분은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이야기 나눌 텐데 이 부분에 앞서서 상속세 부분이 좀 명쾌하지가 않아서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소장님,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야 전세 얻어 5천만 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뭐 한 1억 정도를 자식이 사업을 한다면은 재산을 또 이렇게 증여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상속세는 말 그대로 부모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도 있겠지만 이제 일단 자녀에게 유산을 이제 상속을 해주는 것인데 상속을 또 받는 것이고요. 15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준 부모가 사망하자 그것을 나누게 되는 세 자녀에게는 상속세가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증여세하고 상속세, 세율이나 과표 구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다른 게 있다면 10년마다 리셋이 돼요. 이 기본 공제가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 이하까지, 성년 자녀는 3천만 원, 그리고 부부 합산 뭐 5억 정도까지는 이제 이 세금 없이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상속세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가 15억짜리 아파트예요. 이걸 상속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3명 정도 됐어요. 우리는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세금은 똑같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 한 채가 15억. 그건 변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는 삼형제니까 15억짜리 5억만 이제 받을 건데 라고 해서 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유산취득세라고 하고요. 우리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 전체 총 세금이 2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세 자녀 중 가운데 2억 4천만 원을 모으기 힘들다 그러면 그 집은 강제로 팔아야만 상속세를 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의 중위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부터 가장 값싼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12억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아버지도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서울 변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남이 아닌데도 상속세를 받겠네라고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억 이하에는 10%의 상속세율을, 1억부터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입니다. 그리고 10억에서 30%는 40%,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물론 공제율이 있습니다. 일괄 공제가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있긴 한데 이게 199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는 2배 올랐고요. 소득은 4배 올랐습니다. 네. 1997년도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는데 쟁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전체 세금을 해서 매기는 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은 물려받은 자식들 3명이든 5명이든 똑같이 부과가 된다는 걸 그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또 의견이 나올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유산취득세 전환은 일본도 이미 했고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이 방식을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구자나 이제 정부도 필요성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올해 상속세 7월에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면 이 부분은 담기지 않을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지금 그건 왜 안 바뀐 겁니까? 조금 뭐 변명은 있습니다만 세무행정상 이게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만의 금융계좌만 알고 있고 부동산 소유 현황만 알고 있으면 세금 계산이 쉬운데 자녀나 이제 양자 심지어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다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행정상에는 여기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 다 했고 우리도 이제 이 행정상의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현동 교수께서는 이 상속세를 기존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방금 전에 김우철 교수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유산취득세를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본이득세는 또 별개의 문제라 가지고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도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면 사실 이게 이제 공평의 측면에서 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이제 유산세를 하고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좀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요즘에 이제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유산취득세로 가는 방식이긴 했었었고요. 한 가지 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산세 방식을 취했던 다른 이유 하나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세부담을 줄이기, 그러니까 이게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의 차이점의 핵심 논점은 바로 뭔가 하면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명에게 퍼뜨리면 세부담이 낮아지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해가지고 그 재산 총액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유산취득세보다 세부담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세 방식을 취하게 됐을 때 보면 유산취득세를 만약에 우리가 전환하게 됐을 때 정부가 어떤 걱정을 했던 건가 하면 조금 인위적으로 이걸 좀 나눠가지고 좀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조세 회피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현실적인 생각도 했던 거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이런 것들 떠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게 전체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5명으로 나누는 것보다 이게 한 명이 단독 상속했던 것보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평의 방식으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저도 입법적으로 맞은 방향이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유산을 한 푼도 안 받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네네. 자,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기업 관련 이슈입니다. 기업이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기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 이건 상당히 기업의 존폐와도 관련인데 이 부분은 김현덕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뭐 여기도 좀 이제 팽팽한 쟁점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뭔가 하면 물론 이제 대기업에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과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해가지고 피상속인이 경영했던 기간에 맞춰가지고 300, 400억, 600억 원을 공제를 실제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공제되는 것 없이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좀 높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GDP 대비든 아니면 총 조세 대비 뭐 상속세 증여세가 비중이 높은 것은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소득세랑 좀 같이 봐야지만 좀 균형된 밸런스 있는 시각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상속 증여세만 봤을 때 높은 것은 맞는데 그 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는 게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아예 막 그렇게 아주 높게 우리가 세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우재 교수님.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죽음을 전제로 매겨주는 게 상속세인데 사업용 자산과 부동산 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과의 구별은 적어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업은 한 개인의 소유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재벌 구조의 폐해나 거버넌스 문제가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산업의 구조 전환기에서 경제의 중요성 특히 대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우리 국부 창출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러한 역할을 굳이 세제를 통해서 약화시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팔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다면 기업 경영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 기업은 이미 고용을 하고 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전체 경제에 이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예를 하고 만약 나 더 이상 기업 안 할래. 주식을 판다. 자기 지분을 이제 판다. 현금화한다. 그러면 그때 높은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 매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 승계 과정에 대해서 사업용 자산 승계는 다른 나라 영국, 프랑스도 상속세율이 높아요. 높지만 이 기업 승계 과정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무한정 인정을 해주고 사후 요건이니 사업 요건이니 업종 변경이니 뭐니 온갖 토를 달아놨는데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그것도 중소기업 위주로만 돼 있는데 이걸 대기업으로 중견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그렇게 많은 부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떼서 좀 상속세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가 아니냐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자본 이득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업 기업이라는 걸 상속 받았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처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우리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상속 받은 시점에 세금을 매기지 말고 일단은 가업이라는 상속이라는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좀 잘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경영권을 승계 받아가지고 밑에 자손들이 잘 운영을 했다가 만약에 정말 내가 우리의 사업을 우리한 적겠어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했을 때 그때 이제 세금을 매기자라는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본 이득세라는 이제 관점에 단 예. 거고요. 자본 이득세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선택지에 올려놓고 고려할 부분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그 뭐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기업을 뺏겠다라는 건 아닌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금 가업 상속이라는 전제가 바로 뭔가 하면 내 자식이 이 경영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상속세 이렇게 부당하게 높냐라는 이야기를 예.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300, 400, 60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합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2026년도부터는 조금 원복되어 가지고 네, 우리보다 정리해 주시고요. 낮은 네.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하면 그쪽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만약에 그 자녀가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사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어떻게 보면 손대지 말고 내 자식에게는 무조건 넘겨줘야 된다. 그게 바로 경제의 어떤 뭐 활성화라든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내 자식에게 무조건 넘겨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죠. 자, 금투세로 가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 소장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이게 이제 개미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로 관련되는데 일단 유예가 안 되고 시행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시행이 되고 안 되고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앞서 이제 상속세는 빚도 상속이 돼요. 마이너스도 상속이 되니까 이제 상속 포기라든가 해야 됩니다.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는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득을 봤을 때 금융상품을 투자해서 이득을 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도 있을 수 있고 펀드도 있을 수 있고 해외 주식, 뭐 금, 모든 상품이 다 됩니다. 다만 예. 수익률이 주식만 연간 수익률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그때 이제 20%의 세금을 물리게 되고요. 기타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 이득이 250만 원 넘을 경우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득이 3억 원 이상 넘어갔다라고 하면 세율은 25%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법안 통과돼서 사실은 지난해 20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여야가 이제 시행 시기를 2년 연장했기 때문에 내년 시행될 예정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개민 투자자들 거의 뭐 불만이 거의 폭주하고 있거든요. 1,400만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올해만 국내 증시에서 한 21조 원 빠져나갔어요. 팔아서. 네. 지금 국회 이 국민청원 게시판 보니까 거의 7만 명 가까이 폐지해달라라고 이제 청원 글 이제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은 지금 부자 감세다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시행을 알겠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세 투자자들은 폐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높고, 또 정책 당국 정책도 관여자 입장에서 보면 또 찬반이 엇갈리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첨예하게 상반된 입장이 대립되고 아직 결말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하반기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 제도를 강행하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첫 번째는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 증세가 가장 어려운 증세거든요. 근데 이 법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든 법인데, 그러면 과세도 당시 이 증세 새로운 세목 도입을 이제 시작한 그 정권에서 책임을 지고 과세를 시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은 만들어 놓고 남 말고 다음 대통령부터 걷어. 이런 식의 증세에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책임성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투자 환경이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거세게 지금 저항을 하는데, 일정 정도의 조세 저항은 저희들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정당한 것들,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 법을 현재 고집하고 있고 반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현실은 그렇게 폐지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대립할 것이 아니라
새로 제정하는 거에 가까울 정도로 전면 개정을 하자 연내에. 그리고 거기에 당초 가장 중요한 취지였던 금투세 도입에 증권거래세 폐지, 금투세 전환 이거 원칙을 지키자. 지금 계속해서 증권거래세는 어떤 형태도 남겨놓고는 있거든요. 네. 폐지가 맞고 그다음에 전면과세가 가장 중요한 도입 취지였습니다. 증권에서 주식에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자. 근데 2천만 원이던 게 반발에 부딪혀 5천만 원 됐는데요. 저는 5천만 원 과도하다고 봅니다. 대신 전면과세를 하되 거래세는 폐지하고 소득이 낮은 분들이 노후 재산 형성이나 자기 중산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미국과처럼 비슷하게 소득이 낮은 장기 투자자는 세금을 굳이 많이 거둘 필요가 없다. 거의 비과세하거나 매우 낮은 과세가 충분하고 단기 투자자는 제대로 내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세제에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세무행정상 조치로 반기별로 원천 징수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예. 1년에 한 번 걷어도 되는 정리해 것이고요.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손실 상계하는 것도 투자자한테 유리하지 않고 순서를 세법에서 약간 경직적으로 정해내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또 2월 결손 기간이 5년은 너무 짧습니다. 장기 투자자를 해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는 적어도 20년 이상 공제 기간도 넓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금융투자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현동 교수께서는요. 일단 조금 좀 정정을 하면 이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득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목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서 뭐 어떤 체계를 흔드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일단 좀 정정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시행을 유예를 하느냐? 물론 뭐 바로 만들자마자 시행을 바로 해도 좋죠. 공파자 하는 즉시 시행을 하면 되지만 그건 왜냐하면 이제 준비 기간을 두는 거였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 금융투자협의회 같은 경우 협회에서도 지금 뭔가 하면 어떤 기술적인 뭐 원천 징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 차원에서 그때 당시 2년 정도 유예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권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없던 세금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뭐 이제 좀 불만을 가지시는 거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좀 말씀을 좀 짚고 싶어요. 뭔가 하면 정말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어떤 지도 이념이 공평입니다. 공평이죠. 예. 근데 너무나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지금 자꾸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예.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에 근로소득자 중에서 그러니까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하면 33.6%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10명 중에 3명, 4명이나 세금을 안 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통계만 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국세 통계에 보면 이 세금을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 사람들이 얼마인가 하면 총 급여가 1,000만 원인 사람입니다. 월 급여가 아니라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83만 원이에요. 이분들한테도 지금 현재로서는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천만 원 초과 1,500만 원 그 구간에 가면 세금을 우리가 안 내는 사람이 한 87%로 예. 조금 이제 줄어들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 계세주의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떻게 이런 주식 양도 우리 소득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손실도 차감하고 난 건데 그다음에 또 조세. 5천만 원도 지금 빼고 난 거잖아요. 형평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리가 과세하지 말자라는 거는 너무 공평의 측면에서는 좀 설득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세금 관련되는 내용인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이제 KBS 열린 토론을 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뭐 재정 건전성도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상속세, 종부세, 또 금융투자세 이걸 개편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뭔지 그걸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철 소장부터요. 일단 그 세금은 정략적으로 계속 개편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이전 정부
했던 걸 손바닥 뒤집듯 알게 되면 조세의 어떤 근본이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역행하고 있어요. 앞서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보유세는 점점 높여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세는 좀 숨통을 틔워줘야 돼요. 거래세가 너무 높아요. 또 하나 마찬가지예요. 지급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양도세는 기껏해야 1조 5천억에서 2조 원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내가 삼성전자 마이너스 나도 팔아도 세금을 내야 돼. 그게 거래세예요. 이 통행세는 연간 6조에서 10조 거칩니다. 내가 마이너스 내던 개인들이 대부분 내요. 왜냐하면 거래를 많이 하니까 이게 3배 이상 더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잡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양도소득세는 걷어가는 게 맞는 추세이고 다만 통행세는 없애는 게 알겠습니다. 맞다라고 봅니다. 예. 김현대 교수님 한 1분 정도 시간을 더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감세 좋습니다. 예, 세금 줄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기분 좋아지고요. 예, 뭐 좋은 거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대 최대 규모 56조 4천억 원이라는 이런 세수 펑크가 났는데 그게 결국은 2022년도에 대규모 감세 정책이 펼쳐지면서 그 결과로 지금 세수 결손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진도율이 굉장히 나쁩니다. 나쁘고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지금 계속 감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거는 과연 이게 재정에 대해서 과연 책임감이 있는 그런 저는 자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김현재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1분 가능하십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세제 합리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수용성입니다.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물적인 과세가 있거나 매우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형평성을 따지는 상대적인 기준의 차이나 세수 문제나 이런 모든 걸 앞서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 조세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반영돼야 될 의견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형평성의 기준이나 조세 과세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만큼 피해야 한다. 이분들이 느끼는 부담이나 불합리한 지적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둘이 같이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도리어 사회를 분란을 시키고 일종의 세금 내전으로 치닫는 건 가장 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